강남 아파트의 개념이에요. 이거 팔면 어디다 낼 거야. 확실성 플러스 상승률이 보장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강남 아파트에 그 정도 확신을 갖고 있다면 똑같은 논리로 훨씬 더 좋은 자산이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 상승기 때 목표로 했던 금액은 20만 달러였어요. 아, 20만 달러. 네. 아직 많이 남았네요. 20만 달러가 되면 절반 정도는 뺄 거다. 그리고 절반 정도는 어차피 4년을 버티면 정고점을 뚫으니까 네. 4년을 버티면서 절반은 가지고 있고.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요즘 코인 시장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 또 하겠다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경제 스토리텔러이시죠. 김창익 대표님과 함께 최근 코인 시장 분위기부터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 채널에 처음 또 모셨는데 네네. 또 예전에 또 기자도 하시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투자도 하시고 네네. 이러면서 사실상 어찌 보면 제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직은 코인 이런 건 조금 멀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비트코인까지는 좀 이해가 돼서 이걸 조금 뭐 투자를 해놨는데 아직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뭐 신기루다, 뭐 다 이제 영원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네네네. 오늘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좀 네네.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 코인 하면 항상 또 비트코인 뭐 전고 좀 뚫었다 이런 기사들이 항상 나오거든요. 네네. 지금 뭐 또 뭐 12만 불 막 뚫었다 뭐 이런 얘기들 기사도 봤는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 뭐 어떤 상태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 최근에 그 스테이블 코인 3법이 미국에서 통과되면서 이제 네. 본격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편입이 됐잖아요. 작년에 이제 1월 달인가 그 ETF 승인이 나면서 이제 일부 그 제도권의 돈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유입이 되는 상황인데 네. 미국의 정부가 연준의 감독하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금융권으로 이제 편입했다. 그리고 이제 월가의 은행이 아니라 빅테크들이 이제 미국의 어떤 달러 패권이나 금융의 어떤 그 수익들을 나누는 이제 금융의 영역에 들어왔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제도권에 일단 들어와서 이제 사람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제도권의 투자 자산으로 또는 이제 화폐로 인식을 하게 됐다라는 상황이 이제 가장 큰 변수고 그것들이 지금 가격을 받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그 법이 통과된 게 최근 그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반감기의 가장 정점 사이클에 있잖아요. 네. 과거 반감기를 보면 보통은 이제 반감기가 시작된 다음에 1년 반에 정점을 찍고 그로부터 1년 뒤에 이제 보통 가격이 이제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저점을 찍는 사이클을 그렸었는데 2024년 3월 달이 이제 반감기였으니까 3월 네. 9일인가 반감기였잖아요. 그러면 1년 반 뒤로 보면 딱 지금이 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그 사이클에 대한 어떤 신뢰라기보다는 어떤 뭐 사이클이 믿음 같은 있을 게 거란 있죠. 믿음이나 네네네. 어떤 그런 이제 패턴이 있으니까 그걸 무시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럼 지금 이제 반감기 사이클의 어떤 상승 패턴을 그리겠다라는 생각들 이제 컨센서스가 일단은 이제 가격을 좀 떠받치고 있는 상황인데 더 중요한 거는 시장의 실질적으로 지금 유동성이 이 가격을 얼마큼 이제 끌어올리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 문제로 보면 사실은 조금 약간 스토리가 좀 달라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패턴 그리고 이제 기대 이런 것들은 지금 상당히 높아져 있고 또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제도권에 들어왔고 또 그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이제 그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하겠다는 선언을 한 상황이니까 그 기대들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금 12만 달러까지 이제 끌어올린 상황인데 나머지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가 조금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최근에 그 상승은 약간 이제 뭔가 다시 제도권으로 더 들어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전에 뭐 앞으로 막 이렇게 하겠다고 네네. 하는 게 약간 실현되는 것 같은 게 보이니까 네네. 기대감에 지금 이제 자금이 기대감도 유입되는. 있고 실제로 지금 ETF 쪽으로 그 뭐 하루에도 10억 달러 정도가 들어오니까 실제로 많은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제 그 과거에 보면은 M2 그 광해 통화량이라는 개념이 네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20조 달러 정도의 그 M2 통화량이 계속 답보 상태, 횡보 상태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어떤 자산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다른 자산의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에요. 지금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미국 증시나 금 가격은 떨어져야 되는 거고 금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비트코인이나 미국 증시는 떨어져야 되는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근데 이 자산들이 공통적으로 다 오르려면은 M2 통화량이 20조 달러에서 네. 적어도 유의미한 수준의 뭐 10% 이상은 이제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자산에서 돈이 빠진 게 비트코인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동력이 비트코인에 지금 수요가 떠받쳐주는 그러니까 기관들의 수요가 떠받쳐주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이 정도까지 왔는데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기대만큼의 어떤 유의미한 상승을 하려면 M2 통화량 자체가 늘어나야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자체만으로 만약에 본다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과거의 패턴이 있으니까 이제 그 1년 6개월 뒤면은 뭐 한 10월, 11월 정도라고 보면 그때가 이제 과거 기준으로 보면 이제 피크를 찍는다는 건데 네네네네. 그게 이번에도 재현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나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그러면 반감기 사이클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나? 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사람들이 반감기니까 그냥 내가 사야지 기대 때문에 사야지 뭐 그래서 이제 수요가 몰려서 이게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과거의 반감기를 보면 공교롭게 그 금리 인하하고 맞물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것도 사토시 나카모토가 4년 반감기라는 거를 미국의 금리 주기 그리고 그 경기 사이클 순환 주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과거에 이제 4번 걸친 그 반감기들을 쭉 보면은 반감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온 다음에 1년 반 뒤에 금리가 항상 저점을 찍었어요. 네. 근래 4년 동안. 그러니까 2016년에 이제 반감기가 왔을 때 2011년 11월 달에 금리가 최저점이었어요. 제로 금리였어요. 네. 2020년 반감기 때도 2021년 11월 달이 금리가 최저점이었어요. 네. 당시 그 최근 4년을 통틀어서 보면 그러니까 당시 이제 제로 금리였다가 금리가 이제 1%대로 올라간 상황이었는데 어쨌거나 그 반감기 전후로 4년을 통틀어 보면 2020년도 2021년 11월 달이 미국의 기준 금리가 최저점이었을 때예요. 금리가 낮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제 M2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거고 네. 2020년 반감기 때는 더군다나 금리를 낮춰서 통화량이 늘어난 것도 있는데 QE를 했어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했거든요. 양적 완화는 게 뭐냐면 금리를 낮춰서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그 연준이 화폐를 찍어서 네. 사람들의 지갑에다가 돈을 꽂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20년대가 이제 팬데믹 이제 위기가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침체되니까 연준이 5조 달러 정도의 그 통화를 찍어서 그냥 뿌렸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M2 통화량이 15조 달러에서 20조 달러로 거의 20% 이상 늘어났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2천만 원, 1천만 원대에서 8천만 원, 6만 9천 달러까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반감기 사이클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뭔가 그 사이클 자체가 어떤 내재된 그 가치 상승의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결국은 반감기 사이클하고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 이제 역상관 관계를 갖고 이제 맞물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걸 여러 번 학습하니까 이 반감기 사이클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반감기 사이클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반감기 사이클이 어떤 구조에 의해서 형성됐는지를 일단 아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미국의 기준금리가 일단 저점을 찍을 때 반감기랑 맞물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고점을 찍고 또 기준금리가 다시 올라갈 때 이제 그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조정을 받았다라는 걸 아신다면은 그럼 지금 반감기 사이클이 이제 유의미한 수준으로 과거하고 같은 패턴으로 반복될 거냐라는 걸 보실 때에는 중요한 요인이 두 가지인데 일단 사람들이 그 로직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이제 네. 하나의 공감대로 형성이 돼 있다. 그렇다면 일단 보수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반감기 조정기를 받는다고 기대될 때 이제 엑시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로직 자체를 구성한 동력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하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떠냐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금 그 팬데믹 이후에 이제 돈을 풀었으니까 반대로 지금 QT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QT라는 거는 돈을 푸는 속도를 줄이는 의미도 있고 돈의 양 자체를 줄이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다면 원래 사이클대로 보면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그 전후로 4년 동안을 통틀어 봤을 때 최저점이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최고점이에요. 뭐 고점 수준에 있죠. 네, 네. 최고 네. 그 네. 전후 4년을 보면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낮아져야 유동성이 증가, M2 통화량이 증가하고 증가된 M2 통화량이 뭔가 이제 저장 수단을 찾으면서 비트코인으로 들어와서 고점을 찍는 건데 지금 금리하고 그 비트코인 가격하고의 상관관계는 지금 틀어진 상황이에요.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과거 사이클을 반복하려면 작년 3월 달에 이제 반감기를 맞은 다음에 금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낮춰져 오다가 지금 최저점을 찍었어야 돼요. 네. 지금 수준에서는. 그리고 지금 5.25%인가 5.5%에서 이제 한번 낮춘 다음에 답보 상태라서 5%가 넘는 상황인데 지금 금리가 최소한 그 절반 수준 정도 돼 있어야 그럼 풀린 유동성이 그게 또 이제 바로 또 기준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유동성이 풀리고 유동성이 풀린다고 해서 바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상관관계를 갖는 데까지는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잖아요. 금리를 낮추면 유동성이 풀리는데 6개월 정도 시차가 발생하고 M2 통화량이 변동되면 또 그게 또 비트코인 가격에 반영되는데 또한 90일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니까 그런 시차를 감안했을 때 지금 적어도 이제 올해 초부터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이제 상반기 2분기부터는 좀 낮췄어야 그 유동성이 지금 이제 흡수돼서 비트코인 가격이 예년의 사이클만큼 이제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상황 아니거든요. 네. 금리가 똑같잖아요. 지금은 유동성이 밀어올리는 최고점은 아닌 거예요. 그럼 지금은 왜 그럼 비트코인이 그러면 1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원화로 하면 지금 똑같이 이제 1억 6천인데 달러 베이스로 하면은 지금 10만 달러에서 12만 달러로 20% 오른 상황이잖아요. 네. 이 20% 오른 거는 반감기 사이클이란 것보다 과거의 반감기 사이클 그러니까 유동성이 증가했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ETF를 통해서 들어오는 기관 자금들 수요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거든요. 수요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20%가 올랐으니까 실제로 과거의 어떤 사이클을 보면 유동성이 증가한 유동성 장세가 오면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오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를 어느 시점에 낮출 거냐, 그리고 얼마나 낮출 거냐,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면 되는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팬데믹 때 풀렸던 돈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이제 관세 전쟁에 따른 어떤 사실은 관세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거는 경제학자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시적인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데 관세 전쟁으로 그 물가가 상승하는 거는 관세를 매겼을 때 일시적인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그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높은 가격에서 그냥 그 물가가 유지가 되는 거지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관세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라는 건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주장을 하면서 지금 연준 그 파월 의장이 금리를 안 내리고 있으니까 트럼프는 맨날 내리라고 하고 네, 내리라고 하고 멍청이라고 하고 네, 그러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뭐 서로 간에 입장이 있는 거니까 어쨌거나 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또 중앙은행대로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해야 되고 또 지금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서로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누구 얘기가 더 객관적으로 오르냐를 보면 사실은 트럼프 얘기도 뭐 100% 오른 건 아니지만 파월 의장의 주장보다는 트럼프의 주장이 좀 더 객관적인 사실에 가까워요. 그러면 지금은 금리를 관세 전쟁과 지금 또 인플레이션 얼마 전에 CPI 발표했을 때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발생했으니까 원래 예상대로 하면 지금 8월이나 9월부터는 이제 금리를 이제 내릴 거다. 그래서 올해 뭐 이제 3번 내릴 거냐 2번 내릴 거냐 이런 점도표를 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오갔었는데 지금은 아예 뭐 올해는 금리를 낮추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다면 지금 반감기 사이클 기존의 반감기 사이클 바꿔 말해서 미국의 기준금리 저점 에 따른 유동성 장세, 그거에 따른 이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이제 당분간은 좀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면 당분간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다른 수요 요인이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특별한 수요라고 말할 만한 게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ETF 쪽으로 이제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제 ETF 쪽으로 들어온 돈이 늘어난다거나 지금 이제 스테이블코인 3법 통과한 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게 401k 그 퇴직연금을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했잖아요. 금하고 비트코인에. 그 투자 자산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했으니까 그러면 9조 달러 정도의 그 운용 자금을 가진 퇴직연금 401k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경 원이 넘거든요. 네. 그중에 일부만이라도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라는 어떤 계획만 발표해도 네. 상당히 시장이 출렁일 수 있는 요인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유동성 장세 국면을 기대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비트코인의 어떤 반감기 사이클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수요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 수요가 이제 그 자금을 끌어들이는 제로섬 게임을 할 때 비트코인이 이제 다른 자산에 있는 돈들을 이제 끄집어 당기는 이런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당분간은 상승하지 않을까 아니면 떠받쳐지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에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직 뭐 금리도 아직 안 내린 상태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퇴직연금들도 좀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이번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어쨌든 간에 뭐 돈이 추가 유입이 될 만한 요건들이 계속 생기고 있으니 비트코인 입장에서만 보면은 앞으로 좋아질 일만 많지 뭐 나빠질 만한 요인들은 별로 안 느껴지는데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그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좋아진다기보다는 오해가 풀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어 놓은 비트코인이라는 이 자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가치가 사람들이 몰랐다가 그 가치가 서서히 이제 베일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색안경을 벗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공감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어떤 오해들이 지금 벗겨지고 있는 네. 상황인 거죠. 네네. 국면이 좋아지고 있다라기보다는 네.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거는 어찌 보면 반감기 효과가 뭐 일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확하게는 그 M2 증가에 의한 유동성세가 아직 안 왔는데 이 가격이면 네네.
앞으로 금리를 낮출 확률이 높잖아요. 미국은 네네네. 어쨌든 뭐 아무리 못해도 뭐 파월 의장 그 임기 끝나면 뭐 바로 내릴 기세로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데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막 그 진짜 너무 8개월 뒤에 보자 뭐 이러고 답답한 있는데 거고. 지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지금 서사가 지금 금리 인하를 맡고 있는 가장 큰 서사가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물가가 올라갈 거다라는 건데 사실 그거는 아마 FOMC 그 이코노미스트들도 다 알고 있어요. 사실 근데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저렇게 그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경제학을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그냥 그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FOMC 이사들은 박사급의 이코노미스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시적인 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관세 전쟁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일시적 가격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먹고 있는 수박값이 그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어요. 그럼 그게 한 번 이제 관세가 매겨졌을 때는 그 한 번은 물가가 상승하죠. 100% 상승하죠. 네. 그럼 그 다음 달에 그 다음 분기에 물가를 할 때는 똑같이 2만 원이거든요. 그럼 상승률은 제로예요. 네. 그럼 이거는 물가가 한 번 오른 거지 인플레이션이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왜 저런 주장을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얘기다. 그러니까 여담인데 그 연준의 중립성이라는 건 중요해요. 근데 중립성이라는 게 목적이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준의 중립성이라는 거의 목적이 뭐냐? 연준의 중립성의 목적은 연준이 물가 관리,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한다는 거는 미국 행정부로부터 중립적이란 얘기잖아요. 네. 어떤 정치적인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연준이 통화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그 순수하게 경제만 보고 이제 물가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말이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말이에요. 그 행정부로부터 독립은 하지만 그래서 행정부로부터는 중립적이지만 경제를 위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물가 안정 뭐 그러니까. 가장 최우선을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그럼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라면 금리를 계속 그냥 높은 수준에 유지하면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금리도 낮추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라는 거는 쪼였다 풀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중요한 거는 이 쪼였다 풀었다 하는 그 스텝을 무엇을 위해서 맞출 거냐라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정치 권력을 위해서 맞출 거냐? 네. 그러면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90%의 중산층 서민들을 위해서 맞출 거냐? 아니면 그 10%의 그 부자들을 위해서 맞출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립성이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딱 얘기하면 미국의 행정부로부터의 간섭은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경기 내에서만 보면 어떤 계층에 초점을 맞출 거냐의 문제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금리 정책이 네. 누구에게 이익이냐. 그럼 GDP를 늘려서 그러면 경제 파이를 키우는 거가 목적인 거냐. 아니면 90%의 서민 중산층이 내가 대출을 받고 금융활동을 하는 게 조금 저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자산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이 금리 정책에 의해서 자산 가치를 또 키우는 거냐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중립성이라는 거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백악관 그냥 아무 얘기 하지 마. 우리한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건데 그 우리 마음대로 한 결과가 그 중립성의 결과가 지난 50년간 돌이켜보면 결과적으로는 10%의 지금은 1%예요. 10%의 부자들을 위한 금리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자산가들을 위한. 그럼 이게 그럼 중립적인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득이 된다는 건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뭐 이거야 이제 정치적인 얘기로 이제 가는 거고 사실 이제 투자를 하거나 이제 재테크를 생각하는 분들은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서 뭐 사실 뭐 손해 보고 싶어서 하는 분들은 없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철저히 투자 자산이니 그럼 결국 자산이 오를 거를 기대하시는 건데 이 상황이더라도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이렇게 뭐 지지부진하게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러면 뭐 다른 유동성이나 다른 수요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냐 아니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그런 게 다 반영된 상태냐 이게 좀 궁금하실 것 아니요, 같긴 해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 유동성 장세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수요의 구조가 이제 그 바뀌어서 이제 지금 69,000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지금 네. 다시 이제 신고점을 이거는 뭐 찍었잖아요. ETF의 효과가 크다 뭐 이렇게도 봐도 되겠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ETF로 지금 500억 달러 정도가 지금 들어온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만 한 400억 달러 정도가 ETF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게 지금 끌어올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로섬 게임이에요. 다른 자산에 있는 돈이 빼서 지금 여기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분명히 어떤 자산의 군에서는 분명히 지금 가격이 다운됐을 거예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아마 지금 미국 증시라고 생각해요. 미국 증시가 이제 계속 지금 신고점을 뚫다가 물론 이제 지금 다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과거 상승률로 보면 지금 나스닥이나 S&P가 이제 에서 돈이 빠져나온 상황이고 왜냐면 지금 EU도 돈을 풀면서 지금 EU 쪽으로도 많이 이제 EU 증시로도 많이 갔고 최근에는 또 일본이 금리를 올리니까 또 일본 쪽으로도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그 빠져나간 돈이 어딘가에서는 플랫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어딘가로 이제
넣어서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이제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증시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ETF로 들어오는 거니까 지금 다시 또 이제 예상이 되는 거는 금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럼 사람들이 이제 금이 더 많이 오를 거냐? 그럼 궁극의 안전자산이니까 결국은 뭐 어떤 경기 불확실성의 어떤 테마가 생겼을 때 그럼 금이 추가로 더 많이 오를 거냐? 아니면 금은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 빼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뭔가 다른 데로 갈아탈 거냐?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거기서 고민하고 있는 돈들도 일부 이제 비트코인으로 넘어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그걸 통계적으로 제가 지금 뭐 보진 않았지만. 그러면 이제 아마 남은 어떤 비트코인의 상승은 뭐 이번 뭐 그 반감기 뭐 시즌에 안에서만 한정하면 아마 M2가 증가가 되기 시작하면 그 M2 증가량에 뭐 곱하기 뭐 2든 3이든 해가지고 그만큼이 비트코인에서 이제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처럼 또 하락하는. 그러니까 그 M2가 증가한다는 게 그 여러 가지가 이제 경계에서는 겹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래대로 하면은 올해 말 정도가 되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과거의 사이클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 한 10월 달 정도에 이제 보통은 비트코인 가격이 정점을 찍고 그로부터 1년 뒤면 이제 가격이 조정을 받다가 1년 뒤에 저점을 찍는 건데 네. 그러면 2026년 요맘때가 되면 저점을 찍는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한 80% 빠졌잖아요. 과거 사이클대로 네. 보면은.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의 금리 스텝을 보면은 지금대로 하면은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거는 뭐 올해 하반기 때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낮출 수는 있겠지만 본격적인 이제 금리 인하는 내년 초반부터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고 보면 그럼 금리를 인하한 다음에 또 M2가 증가하고 M2가 증가한 다음에 또 그 유동성이 비트코인까지 오는데 시차가 또 한 6개월 일정으로 걸린다고 생기니까.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보면은 그 유동성 장세는 내년 하반기잖아요. 네. 그럼 내년 하반기라는 게 원래 사이클대로 하면 저점이란 말이에요. 원래 사이클대로 하면 저점이 예상됐던 구간에서 갑자기 유동성이 지금 몰려오는 상황이 예측되니까 그러니까 한 1년씩 뒤로 밀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니까 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나 팩트를 떠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지금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져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지금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비트코인 사이클이 4년마다 있었고 잘 모르겠지만 내가 내 자산을 지키려면 보조로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 사이클이 일단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뭘 믿을 게 없으니까 지금 이 판에서는. 그럼 내가 이게 안 떨어질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돈을 빼놓겠다는 분들이 있을 거야 아마 일부는. 그럼 그분들 때문이라도 실제로는 유동성 장세가 있는데 그분들의 수요가 빠지면 유동성 장세가 약해질 수도 있고 이제 하락 국면이 올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시간이 지연되는 거, 이 레깅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그 미국이라는 어떤 그 절대적인 경제 패권 국가가 비트코인을 제도권에 끌어들이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서사가 달라졌잖아요. 이게 신뢰할 만한 자산인가 보다. 되는가 보다. 뭔가 있는가 보다라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막 생기잖아요. 이런 욕구가 생긴 다음에 1년 정도의 시간이 지금 지체가 됐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산가들은. 이렇게 투자할 만한 건가. 네. 그래서 투자할 만하다는 자산이라는 걸 공부하고 깨닫기까지 1년이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유동성 장세가 왔을 때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굉장히 지금 그 과거의 어떤 패턴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에너지들이 지금 복합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복합된 에너지가 이제 부정적인 방향보다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과거 사례랑 비교해 보면 뭐 대략 뭐 한 어느 정도를 최소치 정도의 상승이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벌써 1억 6천인데 보통 막 2억 얘기했던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숫자적으로 뭐 네. 어떤 거를 뭐를 곱하고 뭐 절대값을 구하는 거는 저는 그런 거에는 조금 취약한 편이어서 그냥 방향성은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 국면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이게 암호화폐 쪽에서는 폭발적이라고 하면 보통 막 한 2배 이상 얘기하시던데. 그러니까 2배 정도는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네. 저도 이제 그 사이클의 주기가 보수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100%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거 빼면 모든 현금 자산은 모든 걸 다 비트코인에 있어요. 비트코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자산은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그냥 그 굉장히 그 이제 자산가들의 눈에 비춰보면 푼돈인데 제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에 다 어쨌든 전 재산이니까. 네네. 그럼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그 반감기 사이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저는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네. 없어요. 저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100% 넣으셨겠죠. 당연히. 네네. 네. 그럼 저는 그래서 일단 보수적으로 올해 하반기가 되면 올해 이제 말 정도가 되면 한 번은 엑시트를 할지를 고민하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럼 저는 일단 빼둘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상승기 때 목표로 했던 금액은 20만 달러였어요. 아, 20만 달러. 네. 아직 많이 남았네요. 20만 달러가 되면 절반 정도는 뺄 거다.
그리고 절반 정도는 어차피 4년을 버티면 정고점을 뚫으니까 네. 4년을 버티면서 절반은 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지금 커피 사업을 하니까 커피 사업에 쓸 수 있는 어떤 그 가용 그 현금 캐시플로우를 좀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상승해 놓은 그 차익 실현을 절반 정도 해놓고 네. 절반 정도는 그냥 4년을 가지고 가겠다 이런 전략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하반기 안에 20만 달러는 넘어가기를 어쨌든 뭐 보고 있다. 네네. 뭐그 정도는 네, 뭐 그러니까 지금 12만 달러니까 사실은 20만 달러까지 지금 거의 뭐 한 2배 정도인데. 2배 정도 가나요? 근데 그 아시겠지만 5천만 원에서 1억 5천까지 가는 게 순식간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5%씩 몇 바퀴 굴리면 뭐 몇십 프로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또 이제 복리니까. 네. 그럼 실제로 5%씩 몇 바퀴가 굴러야 2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5%씩 20바퀴를 굴리면 2배인데 복리니까 20바퀴는 아니겠죠. 대략 네. 10바퀴에서 20바퀴 사이겠죠. 그러면 실제로 2배가 되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전고점을 뚫고 나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제 서사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오를 거냐 아니면 차익 실현을 해야 될 거냐라는 어떤 망설임 때문에 지금 뭔가 계속 지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한번 방향이 계속 상승할 거라는 쪽으로 이게 쏠리게 되면 이 쏠린 다음부터는 사실 걷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만 달러가 돼서 내가 차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이 계획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저도 이제 비트코인 얘기하시는 분들과 만나보면은 뭐 2배 정도는 너무 가볍게들 네, 얘기하셔가지고 한 네. 5배에서 10배 정도 가면 약간 조금 뭐 고민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보니까 뭐 알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완전한 차익 실현은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면 너는 비트코인에서 완전히 언제 엑시트를 할 거냐라고 보면 아마 제가 지금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좋을 거라고 예상되는 어떤 자산을 찾기 전에 엑시트 안 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친구들을 이제 만나 보면 강남 아파트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 아파트 가지고 있는 친구들 이제 그 이거 팔아서 어디 가냐. 그러니까 자산가들 이제 일부 자산가들이 저한테 이제 문의해 오는 분들은 100%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강남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100% 물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강남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의 생각은 이거 팔면 어디다 낼 거야. 맞죠. 일단은 거주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또 상승률이 높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생각해 볼 때는 강남 아파트만큼 확실하고 그러니까 확실성 플러스 상승률이 보장되는 게 없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가 네네. 주변에 있는 자산 중에서. 근데 저는 지금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강남 아파트에 그 정도 확신을 갖고 있다면 똑같은 논리로 훨씬 더 좋은 자산이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강남 아파트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그 통화량이 계속 늘어날수록 특정한 자산으로 쏠린다는 걸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게 됐잖아요. 네. 그 통화량이 처음에 확장이 될 때, 그러니까 이제 닉슨 쇼크가 이제 1971년도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월가가 그 변동성을 해칭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이제 파생 상품하고 이제 대출 상품을 남발하면서 어마어마한 유동성 잔치를 50년간 한 거예요. 근데 71년부터 이제 2000년까지 초기 30년 동안은 그 유동성이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떤 구매력을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를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한다는 것도 잘 몰랐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 지갑에 지금 화폐가 이제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것도 그거를 깨닫기까지 이제 시간이 좀 걸렸고, 그걸 깨달은 다음에 그럼 내가 이 구매력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방법을 찾는데도 또 시간이 걸렸고, 그 방법을 찾았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유용한 거냐라는 것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동성이 막 증가하니까 처음에는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잖아요. 그럼 상계동 부동산도 오르고 강남 부동산도 네. 오르고 지방에 있는 대전 부동산도 올라요. 이게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다 올랐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부동산 가격이 왜 오른지 모르겠는데 강남 부동산이 막 오르니까 이 부동산이라는 게 오르나 보다. 그러니까 강남 부동산 못 샀으니까 분당 부동산 사고 네. 분당 부동산 못 샀으니까 또 이제 그 동탄 부동산 사고 광교 부동산 사고 뭐 제주도까지 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지금 늘어난 유동성을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 다음 다음 스텝으로 알게 된 건 뭐냐면 강남 아파트가 훨씬 더 구매력을 잘 지키더라. 네. 그럼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리냐면 분당 아파트를 팔아서 강남 아파트를 사요. 이제 구매력을 지키는 방법은 알았어.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더 잘 지키는 방법이 있잖아요. 분당 아파트 지금 안 올라요. 그 동탄 아파트 지금 안 오르거든요. 강남 아파트만 올라요. 한 20년 전에는 이게 버블 세븐이라고 해서 뭐 이제 아시겠지만 동심원을 기르면서 이게 시차를 두고 계속 이렇게 퍼졌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똘똘한 한 채 개념이 생긴 거예요. 이게 구매력을 저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러면 베스트 이외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베스트와 나싱인 거예요. 예전에는 베스트, 베터, 굿, 워스트였거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뭐 이제 그 차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군이라는 게 자산 군이 있었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베스트만 찾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방법을 이제 안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잘 지키는 방법을. 그렇다면 아파트 내에서는 베스트가 강남 아파트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래 아파트 중에서는 강남 아파트가 최고야. 그러면
아파트 이외의 자산을 다 통틀어 생각하면 이제 자산군을 다 보는 거죠. 예전에는 주식, 채권, 아파트, 현금 이걸 가지고 이제 아파트 중에 아파트가 그래 부동산이 잘 지키는구나. 이 부동산 영역에 들어가서 상계동 아파트보다는 강남 아파트가 훨씬 낫구나. 여기까지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 이제 자산가들은 뭘 생각하냐면은 그럼 아파트, 채권, 금, 비트코인 이걸 다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인플레이션을 가장 잘 해칭해 주나 어떤 게 내 구매력을 가장 잘 지켜주나 그럼 만약에 그게 이제 금이라고 판단되면 강남 아파트를 팔아서 금을 사야죠. 그게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판단되면 금을 팔아서 강남 아파트를 팔아서 금을 이제 비트코인을 사겠죠. 네. 똑같은 로직을 적용해서 똑같은 논리를 적용해서 공부를 딱 해보면 판단을 해보면 비트코인이 가장 궁극의 이제 구매력을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공부를 했거나 이제 아니면 눈치가 빠르시거나 그런 얘기를 누군가한테 들었거나 그래서 거기에 공감했다면 강남 아파트를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는 국면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게 실감이 안 되시겠지만 분당 아파트를 팔아서 강남 아파트를 산다. 이거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잖아요. 왜 그럴까? 너무나 뻔한 얘기잖아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이게 당연해진 게 얼마 안 돼요, 사실. 근데 그러면 지금은 금을 팔아서 강남 아파트를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라.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소리야? 강남 아파트가 지금 최고지. 압구정동 아파트가 최고지.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비트코인으로 돈 벌어지는 압구정동 아파트 사두잖아요. 네. 이제 근데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정확히 판단해 보면 거꾸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쏠릴 거예요. 왜냐면 훨씬 더 구매력을 저장할 수 있는 로직을 갖고 있거든요. 강남 아파트에 가지고 있는 로직보다 훨씬 더 강력한 로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또 강남 아파트를 사야겠다라는 판단을 하셨다면 그 로직을 이해했다는 건데 그러면 왜 거꾸로 하실까? 경험적인 거죠. 아직은 신뢰도가 거기까지 못 네. 갔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치.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이 아직은 내가 강남 아파트 지금 부동산에 가가지고 내놓고 복비를 내고 팔아서 양도세를 내고 내가 이걸 비트코인을 사겠다 여기까지 안 가시는 거죠. 왜냐면 가지고 있으면은 뭐 손해는 안 볼 거 아직은 제가 생각해도 뭐 평당 3억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 정도 아파트는. 그러면 이미 한 텀이 더 남았고 실현하려면 그리고 또 주거라는 문제가 또 무시 어딘가서는 못하잖아요. 또 살아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지금 그 아파트를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고 월 한 500 만약에 강남에 사고 싶다고 월 500 주고 월세를 사는 게 훨씬 더 수익률 면에서 좋아요. 계산해 보면. 근데 그렇게 못하죠, 잘.